또 어떤 건 의도적으로 배제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비밀 코드 같은 거예요. 아, 비밀 코드요? 네, 오늘 저희랑 같이 이 코드를 한번 해독해 보면서 학교가 학생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단순히 이렇게 적으세요 하는 안내서가 아니거든요. 학생 평가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근거이자 아주 구체적인 약속이 담긴 문서죠. 그렇군요. 특히 어떤 내용은 기록되고 또 어떤 내용은 절대 기록될 수 없는지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의 혹은 여러분 자신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공식적인 역사로 남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생기부라는 것의 기본 골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목차를 보니까 인적 학적 사항, 출결 상황,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와, 정말 한 사람의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자료는 교육 정보 시스템, 우리가 흔히 NICE, NEIS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으로 관리된다는 원칙도 눈에 띄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와요. 모든 기록은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 아, 징빙 자료요? 네. 그리고 입력된 내용은 수정이 정말 까다롭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타 하나를 발견해도 그냥 고칠 수가 없어요. 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이라는 걸 따로 작성해서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와, 오타 하나 수정하는데 위원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 정도로 기록의 무게를 정말 무겁게 다룬다는 거네요. 거의 돌에 새기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한 번 기록되면 바꾸기 어려운 공식 문서라는 의미예요. 학생 개인정보 보호도 마찬가지로 아주 엄격하고요. 법에서 정한 몇몇 예외를 빼고는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절대 제3자에게 이 자료를 넘겨줄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아두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록의 신뢰성을 지키려는 장치들이 정말 촘촘하게 짜여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체 무엇이 기록되고 무엇은 기록되지 않는 걸까요? 인적 학적 사항부터 살펴보니 벌써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점이 특히 눈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 비밀 전학 규정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아, 비밀 전화. 네, 이걸 그냥 행정 문서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학간 학교나 거주지를 가해자에게 철저히 비밀로 한다. 네. 그리고 나이스 시스템에서도 따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지키는 방패 역할도 하는구나 싶어서 좀 인상 깊었어요. 정확해요. 그런 세심한 규정들이야말로 이 생계부가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이런 보호 전치는 출결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결석이라고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중에서 출석 인정 결석이라는 항목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법정 감염병에 걸렸을 때나 아니면 경조사,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일간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아하. 그리고 학교장 허가를 받은 교회 체험학습도 여기에 포함되죠. 아, 교회 체험학습이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네, 어떤 점이요? 교회 체험학습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정말 멋진 박물관 리포트를 써왔다고 쳐요. 그럼 이것도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나요? 출석은 인정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죠. 네. 결론부터 말하면 기록되지 않아요. 아, 안 돼요. 네, 교회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해 줄 뿐이지 그 활동 내용은 생기부의 그 어떤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는 게 대원칙이에요. 왜 그런 거죠? 만약 그런 활동 내용을 기록하게 허용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소위 스펙을 만들기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하.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그런 격차를 막고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단순히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과 내용을 기록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형평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군요.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상, 예를 들어 동아리나 봉사활동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여기서도 핵심 원칙은 학교의 관리하에 있는가? 이거예요. 학교 관리하에요? 네.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학교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한 활동이거나 아니면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관련 기관의 활동만 기재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교육 관련 기관이라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근처에 있는 사설 교육기관도 학교장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 관련 기관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그리고 그 직속 기관처럼
공적인 성격을 띤 곳으로 아주 엄격하게 한정돼요. 아, 그렇군요. 즉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사설기관이나 단체에서 한 활동은 생기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1365 자원봉사 포털 같은 공식 연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실적만 인정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스템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아주 견고하게 쳐놓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만 공식적인 역사로 인정하겠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절대로 기록될 수 없는 기재 불가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하게 짚어주시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네, 첫째, 각종 공인어학 시험 성적, 토익, 토플, HSK 점수 아무리 높아도 한 줄도 못 씁니다. 와, 둘째, 교회 대회 참여 사실 및 수상 실적. 학교장 허가를 받고 나가서 전국 1등을 했더라도 생기부에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네. 셋째, 교회 기관에서 받은 상, 표창장, 감사장, 무슨 이름이든 상관없이 모두 안 되고요. 넷째, 논문 등재나 학회 발표, 책 출간 사실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 추론이나 등록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도 기재 불가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점이요? 만약 어떤 학생이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이건 분명히 엄청난 성취인데 이걸 기록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학생의 재능을 시스템이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의 핵심 철학을 보여줘요. 철학이요? 네, 왜 이런 엄청난 교회 스펙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할까요? 그건 바로 교육의 출발선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이 기재 요령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떤 메시지죠? 학교 밖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 쌓은 스펙은 우리가 인정하는 화폐가 아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는 유일한 통화는 학교라는 공식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성장뿐이다. 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학교 밖 스펙은 토용되지 않는 화폐다. 와,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그렇죠. 이제 이 규정들의 진짜 의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생기부를 채우겠다고 굳이 교회 활동에 매달릴 필요는 전혀 없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walled garden, 그러니까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 안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활동했는지를 보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네, 정말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견고한 담장 안의 규칙은 알겠는데 만약 담장 밖, 그러니까 해외 같은 다른 시스템에서 온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학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귀국 학생부터 한번 보죠. 네, 외국 학교에서 최소 6개월, 그러니까 한 학기 이상을 다녀야 정식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 6개월. 그리고 그냥 다녀왔어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영사관 공증을 받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같은 공식 서류로 증명해야만 하죠.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나라에서 오면 학기 중복이나 월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세부 규정도 있더라고요. 아주 꼼꼼해요. 맞습니다. 그럼 제주국제학교나 학력인정 외국인 학교에서 국내 일반 학교로 전학 오는 경우는 어떤가요? 비슷하게 처리되나요? 기본적인 절차는 비슷한데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관련 학부모님이라면 정말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다녔던 기간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전학온 학교 생기부에 전부 공란으로 처리돼요. 네, 공란이라고요? 그럼 국제학교에서 했던 모든 활동 기록이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대로 이어져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의외네요. 네, 기록을 옮겨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국내 공교육 시스템의 기록은 국내 공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것만 인정하겠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거죠. 아, 또 다른 특별한 경우로 소년원 학교 학생의 학적 처리 방법도 있는데요. 이건 학생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줘요. 맞아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문서가 가진 또 다른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소년원 학교에 간 학생은 위탁 학생으로 관리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학생의 생기부에 소년원 학교 이름이나 관련 내용을 단 한 글자도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전혀요? 네, 그곳에서의 학적, 성적, 출결은 모두 그대로 인정해주면서도 그 기록의 출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학생에게 찍힐 수 있는 사회적 낙인을 막아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병폐의 역할이 여기서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 2025학년도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는 문서를 구석구석 파헤쳐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점수를 기록하는 장부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공정성을 위한 차가운 원칙과 또 학생을 보호하려는 따뜻한 배려가 공존하는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담아내는 정말 중요한 공문서라는 무게감이 느껴져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여러분을 위해 정리해보자면 결국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전부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생기부에 무엇을 더 채워 넣을까?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는 것. 교육 당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본질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학교 생활 그 자체에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남아요. 어떤 거죠? 이 기재 요령을 보면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500자 이내, 창의적 체험 활동의 특기 사항은 영역별로 500자 이내. 이런 식으로 모든 항목의 글자 수까지 아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모든 게 다 규격화되어 있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표준화하고 글자 수까지 제한하는 방식이 과연 한 학생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일까요? 내려고 한다. 이런 거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드려볼 자료는 바로 2025학년도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편입니다. 보통 이런 문서는 그냥 뭐랄까 딱딱한 행정 안내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교육 공무원들이나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희가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규칙집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엔 한 아이의 무려 9년간의 공적인 삶이 어떤 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또 평가되는지에 대한 모든 설계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우리 교육 시스템이 바라는 모습으로 아이들 깎아내는 일종의 틀일까요? 와, 거울이냐 틀이냐,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빽빽한 문서 속에서 우리 교육의 진짜 속살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이 생활기록부의 기본 구조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제가 언뜻 보니까 인적 사항, 출결 상황, 네네. 굉장히 좀 건조한 데이터에 낫겠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런가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 난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특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항목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앞부분의 정량적인 데이터가 학생의 어떤 성실성을 보여준다면 뒷부분의 서술형 기록들이 바로 학생의 특성을 담아내려는 시도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을 통해서는 딸을 담아내려고 한다. 이런 거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이 모든 정보는 교육 정보 시스템이라는 전국 단위 전산망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아,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공식적인 이력서가 되는 거죠. 평생 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문제는 이 이론이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작동하느냐인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흥미로운 지점, 생활기록부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것들, 네, 이 금지 목록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이 금지 목록이야말로 우리 교육 시스템이 무엇을 경계하고 또 무엇을 통제하려 하는지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토익이나 토플 같은 모든 공인어학 시험 점수 아예 한 줄도 못 적게 막아놨어요. 그건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막으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였던 건 교내 대회 수상 실적도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학교 밖도 아니고 학교 안에서 정당하게 노력해서 상을 받은 것까지 막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시스템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하다고요? 네, 초등 교육 단계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상을 받았다는 결과보다
그 활동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죠. 아, 심지어 학교장 허가를 받고 나간 교회 대회 수상 실적도 당연히 안 되고요. 외부 기관에서 주는 무슨 표창장, 감사장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에서 본 바로는 이게 끝이 아니던데요. 학생 이름으로 논문을 내거나 책을 출간하거나 심지어 특허를 추론한 사실까지도 기록할 수 없다고요? 맞습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특허 낼 일이 얼마나 있겠냐 싶지만 이걸 원칙적으로 막아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이건 거의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 금지 목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가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얼마나 특별한 천재인가를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게 이 공동체의 규칙을 따랐는지를 기록하는 문서라는 거죠. 시스템은 비범한 영재를 발굴하는 것보다 정해진 교육과정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에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 금지 목록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네, 결국 아까 말씀하신 틀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외부 활동 기록은 철저히 막아놓고 학교 안 활동에 집중하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학교 밖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 예를 들어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생겨서 결석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룰까요? 이 출결 규정에도 시스템에 숨은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출석 인정 결석이라는 제도가 바로 그 철학을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를 학생 개인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일, 형제자매는 3일간 출석으로 인정해줘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재미있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오, 뭔가요? 이 기간을 계산할 때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하더라고요. 순수하게 수업일 기준으로만 5일 또는 3일을 보장해주는 거죠. 맞아요. 학생의 슬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려는 그런 세심함이 좀 엿보였어요. 네, 그런 디테일의 시스템의 태도가 숨어 있죠. 또 다른 중요한 항목이 바로 교회 체험학습이에요. 아, 이거 많이들 쓰시죠? 보호자가 계획서 내고 학교장 승인 받으면 연간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안 가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거. 네, 아, 그럼 가족여행을 가서 멋진 박물관을 다녀온 경험 같은 걸 생활기록부에 멋지게 써놓을 수 있는 거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네.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세상에 아니에요? 네. 체험학습을 다녀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출석은 인정이 되지만 거기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꼈는지 그 내용은 생활기록부 그 어떤 항목에도 단 한 글자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와, 그건 정말 의외네요. 그럼 체험학습은 그냥 합법적인 결석일 뿐 학생의 이력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지침서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를 자제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교육의 중심은 학교 안이라는 걸요. 학교 밖 경험은 존중하지만 그걸 공식적인 기록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는 않겠다는 확고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대부분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표준 규칙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스템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바로 이 표준에서 벗어난 학생들을 만났을 때일 텐데 예를 들어 해외에서 살다 온 학생이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이 지침서의 상당 분량이 바로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위한 절차에 할애되어 있어요. 시스템의 경직성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죠. 오, 먼저 귀국 학생을 볼게요. 외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학교를 다닌 기록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 같은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증명해야만 학력을 인정받고 학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꽤 까다롭군요. 그럼 제주나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일반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은요? 국내에 있으니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절차는 비슷하게 따르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이 학생들이 국제학교에 재학했던 기간의 교과학습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 이게 국내 생활기록부에는 전부 공란으로 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국내에서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를 다녔는데도 기록이 텅 비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것도 결국 우리 시스템의 표준 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은 활동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거군요. 그렇죠.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려면 과거의 기록 일부를 지워야 하는 셈이죠. 하지만 반대로 시스템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유연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가정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비밀 전학 제도예요. 아, 그 부분은 저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제도는 가해자, 심지어 친권자인 부모라 할지라도 피해 학생의 전학 사실이나 새로운 거주지를 절대 알 수 없도록 모든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비밀 처리하는 겁니다. 와,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해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정말 인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죠. 딱딱한 규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아이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절박함이 담긴 제도도 있었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가게 된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아, 이 학생들은 위탁학생으로 분류되는데요. 재적학교에서는 위탁교역으로 처리하고 생활기록부에는 소년원 학교 이름처럼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일절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낙인을 찍지 않겠다는 거군요. 네,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다시 교역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려는 시스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되는 민감한 정보들이 전부 디지털로 영원히 보존된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이 기록들은 누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엄격한 법에 따라서 관리가 돼요.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할 수 없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아, 원칙은 그렇군요. 네, 물론 법원의 재판 자료로 쓰이거나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처럼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만 법률에 따라 제공될 수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다가 개인정보 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라는 서류를 발견했어요. 이건 왜 따로 동의를 받는 건가요? 그게 바로 정보 주체인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아하. 초등학교 때 기록된 진로활동 내용을 상급 학교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만 해요. 모든 정보가 그냥 자동으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동의하고 결정할 권한을 학생에게 부여한 거죠. 그렇군요. 내 삶의 기록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을 학생에게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네요. 오늘 이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을 쭉 훑어보니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답이 보이시나요? 이건 학생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기보다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분명 틀의 성격이 강하죠. 하지만 그 틀의 목적이 단순히 학생을 억압하거나 획일화하려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또 위험에 처한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주려는 의도도 분명히 담겨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틀이 때로는 보호막이 되어주기도 하는 거겠죠. 자, 오늘 저희는 이 공식적인 기록 시스템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이처럼 수많은 객관적인 규칙과 절차를 통해 한 아이를 기록하려는 노력 속에서도 결국 생활기록부의 마지막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담임교사의 주관적인 관찰이 담긴 단 한 문단으로 마무리됩니다. 과연 그 한 문단이 한 아이의 남은 교육 여정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그 짧은 글에 담긴 교사의 권한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5학년도) 초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립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식 지침인데요.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근데 사실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원칙은 딱 몇 가지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학생부에 절대 기록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익이나 한자 능력 시험 같은 공인어학 시험 성적 절대 안 되고요. 또 학교장 허락을 받았더라도 외부 대회 수상 실적이나 특허 같은 건 기재할 수 없어요. 둘째, 출결 상황 처리 기준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헷갈리시더라고요. 가족 경조사나 학교장 승인을 받은 교회 체험학습, 이런 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사유에 해당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체험학습에서 뭘 했는지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학생부 어떤 항목에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온 귀국 학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때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가 꼭 필요한데요. 아포스티우가 뭐냐면 쉽게 말해 이 서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진짜 문서입니다 하고 증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지 학교랑 우리나라 학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년이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결국 이 모든 건 우리 학생의 성장 과정을 공정하고 또 일관되게 기록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편입니다.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그 정책 방향성이 아주 짙게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빽빽한 문서 속에서 그 첫 단추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뜯어보시죠. 그럼 먼저 이 생활기록부라는 거대한 기록물의 뼈대부터 로 나열된 정보의 집합체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각 항목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서사, 이야기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인적학적 사항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주는 기본 정보죠. 이름, 주소 같은 것들이요. 입학, 전학, 졸업 같은 학적 변동 사항도 여기에 기록되고요. 그리고 출결 상황은 학생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잘 오고 가는 게 기본이니까요. 네, 단순히 학교에 왔나 안 왔나를 넘어서 지각, 조퇴, 결석의 종료, 그 사유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됩니다. 성적 말고도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항목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저는 초등학교 때 방성반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록은 어디에 어떻게 남게 되는 건가요?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라는 항목에 기록됩니다. 말씀하신 방송반 같은 동아리 활동은 물론이고요. 학급 회의 같은 자율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 탐색하는 진로 활동까지 교과 외의 활동이 전부 여기에 담기는 거죠. 아하. 그 다음이 우리가 흔히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이건 과목별 성취 수준이랑 함께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서술형으로 기재되는 훨씬 상세한 버전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모든 걸 마지막에 아우르는 담임 선생님의 최종 코멘트 같은 항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바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항목이죠. 1년간 학생을 쭉 지켜본 담임교사가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잠재력, 성장 과정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교사가 써주는 공식적인 인물평 또는 추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급 학교로 갈수록 이 항목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요. 이 모든 정보가 그냥 종이 서류로 학교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죠. 교육정보 시스템, 우리가 흔히 나이스라고 부르는 그 전국 단위 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전자적으로 관리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아이의 교육 데이터가 디지털로 영원히 기록되는 셈인데 이게 갖는 의미가 작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한 의미를 갖죠.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도 이 기록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누적이 됩니다. 기록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교사가 바뀌어도 학생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한 번 기록된 내용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공식적인 교육 이력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재 요령이 더욱 엄격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 살펴봤는데 사실 전 이 문서를 보면서 더 놀랐던 건 절대로 기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었어요. 이게 뭐랄까 열성적인 학부모님들을 향한 경고문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하하, 그만큼 우리 사회의 과도한 사교육 그리고 스펙 쌓기 경쟁에 대한 교육부의 문제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토익, 토플, 탭스는 물론이고 HSK, 중국어, JPT, 일본어 같은 모든 공인어학 시험의 참여 사실과 성적은 단 한 줄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와, 요즘은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어학 능력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전혀 반영될 수 없다는 거네요. 조금 허탈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출발선을 학교 안으로 통일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라고 봐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내외 대회 수상 실적도 기재가 금지됩니다. 교회 대회는 그렇다 쳐도 네, 심지어 학교장 허가를 받고 참여한 교회 대회 수상 실적도 적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이 입시를 좌우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담긴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있는 건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럼 학교 100일장에서 장원을 해도 생활기록부에는 한 줄도 못 쓰는 건가요? 네, 수상 실적 그 자체는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교과서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예를 들어서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 100일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같이 학생의 역량을 보여주는 과정 중심의 서술은 가능합니다. 아, 상을 받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역량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 평가라는 원칙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뭐 외부 기관에서 받은 상, 예를 들어 지역단체에서 준 표창장이나 봉사상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금지 항목이 있었어요. 아마 논문 등재나 도서 출간, 특허 출원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학생 이름으로 논문을 학회지에 싣거나 책을 출간하거나 발명품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 사실 역시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조치네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정말 어린 나이에 글쓰기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서 동화책을 출간한 아이가 있다고 해도 그 놀라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한 줄도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하나 허용하기 시작하면 편법적으로 부모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지는 사례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가 큰 겁니다. 물론 이런 강력한 금지 목록이 실제로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위 풍선 효과처럼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스펙을 찾아 나서는 움직임도 나타나니까요.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외부 스펙을 철저히 막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학교 안에서의 활동, 특히 출결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겠네요. 그런데 이 출결 기록도 보니까 단순히 출석, 결석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출석 인정 결석이라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결석은 했지만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인데요. 이 기준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학생의 학교 밖 경험이나 좀 불가피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경조사죠. 아, 경조사요? 네. 예를 들어 조부모나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일, 형제자매가 사망하면 3일의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 장례식 때문에 며칠 학교를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냥 결석 처리된 줄 알았거든요. 이런 세심한 규정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아, 여기서 또 흥미로운 디테일은 이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순수하게 수업일 기준으로만 날짜를 계상해 주는 거죠. 학생이 슬픔을 추스를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회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사전에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해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연간 규정된 일수 내에서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보통 가족여행 갈 때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체험학습을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는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은 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는 점. 예를 들어 유럽 여행 가서 박물관을 10군데를 돌았다고 해도 생활기록부에 해외 박물관 탐방을 통해 경문을 넓힘 같은 문장을 한 줄도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의아했어요. 경험을 장려한다면서 왜 기록은 막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체험학습이 또 다른 스펙 경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내용 기재가 허용된다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체험학습의 질이 달라지고 그게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면서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침서는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을 하되 그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을 명확히 긋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를 자제하라. 이렇게 명시하면서 어디까지나 학교 교육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학생들의 삶은 저마다 다르잖아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오기도 하고 남들보다 힘든 가정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표준에서 벗어난 상황의 학생들을 이 시스템이 어떻게 다루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 시스템의 세심함과 그 고민의 깊이에 좀 놀랐습니다. 이 지침서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위한 절차에 할애돼 있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이 갖는 경직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귀국 학생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아, 해외에서 공부하다 돌아온 학생들 말이죠. 절차가 꽤 까다로워 보이던데요. 서류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뭐 놓치기 쉬운 함정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기간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현지 학교를 다녀야 한 학기 이수로 인정이 되는데 이 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현지에서 발급받아서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을 받아와야 하는데 이걸 귀국 전에 깜빡 잊고 그냥 오시면 다시 처리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아, 미리 다 챙겨와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귀국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주국제학교나 송도에 있는 체두익 같은 국내 학력 인정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일반 학교로 전학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은 아니지만 교육 과정이 많이 다르잖아요. 외국에서 온 귀국 학생과 유사한 절차를 따르기는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제학교 재학 기간 동안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은 국내 일반 학교의 생활기록부에는 전부 공란으로 둔다는 원칙입니다. 공란으로 둔다고요? 그럼 그 학생이 국제학교에서 뭐 토론 동아리 회장이었거나 특정 과목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였어도 그 기록은 다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 왜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바로 국가 교육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학력으로 인정은 해주지만 교육 과정 자체가 일반 초중등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 생활기록부 형식에 옮겨 적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해당 기간은 유예나 면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처리하고 전학 온 시점부터의 활동을 새롭게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원칙이네요. 그리고 이보다 더 무거운 주제인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비밀전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해자, 여기에는 학대 행위자인 친권자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전학 사실이나 새로운 거주지를 절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전학을 허가하고 교육정보 시스템상에서 학생의 모든 정보를 비밀 처리해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서 학교와 교육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여주는 거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소년원 재원 학생에 대한 규정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아서 소년원 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경우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는 위탁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나중에 사회로 돌아왔을 때 소년원에 있었다는 기록이 낙인이 되지 않도록 생활기록부 그 어디에도 소년원 학교의 명칭이나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직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의 재활과 미래를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한 학생의 기록에 담기게 되는데 이 모든 게 디지털로 관리된다고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당연히 매우 엄격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됩니다. 지침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을 명시하면서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라면 예외도 있다는 뜻이겠죠. 어떤 경우에 열람이 가능한가요? 상급학교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교육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등 법률로 아주 엄격하게 정해진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누구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인데요. 이런 동의서를 따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진로 활동 시간에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기록된 내용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기록을 상급 학교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진로 상담 자료로 활용하려면 초등학교 졸업 전에 반드시 학생과 보호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다음 학교로 넘어가는 게 아니군요. 내 아이의 초등학교 시절 꿈이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중학교 선생님은 볼 수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권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죠. 내 정보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는 데이터 주권의 원칙을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이라는 어찌 보면 참 딱딱한 문서를 통해 우리 교육의 속살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기록의 규칙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경쟁을 줄이며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우리 교육 시스템의 깊은 고민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표준화된 틀 안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복잡하고 고유한 삶을 어떻게 공정하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로는 너무 빡빡하고 경직되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출발선과 과정을 보장하려는 치열한 원칙이 숨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수많은 객관적인 규칙과 절차들,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활기록부의 마지막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담기는 담임교사의 주관적인 관찰이 담긴 한 문단으로 마무리됩니다. 과연 그 몇 줄의 문장이 한 아이의 12년 교육 여정 전체에 걸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그 짧은 글에 담긴 한 사람의 권한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